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에게도 중요하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꼭 필요한, 그래서 중간에서 요즘 몸값이 높아지고 있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지난주에 안 그래도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이 열려서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얘기들이 오갔을까 하는 국제사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는 중국과 손을 잡고 있는 러시아한테 미국이 가서 이런 얘기했다고 전해지지요. 러시아를 강대국으로 존중해 줄 테니까 중국과 너무 한무리로 어울리지 마라, 이런 요지의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러시아와 중국이 요즘 어떤 사이인지, 또 러시아와 미국 간에는 어떤 이슈가 걸려 있는지, 원래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또 친분이 있는 국가이기도 했는데 우리가 중간에서 얻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피해야 될 것은 뭔지, 중요한 나라들 사이의 복잡한 역학 구도와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좀 쭉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오랜만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둘 다 플러스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2%, 코스닥 시장은 상승률이 좀 높아서 0.65%가 오르고 있습니다.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센터장을 연결해서 주식시장의 고민거리 이슈들 좀 짚어보죠.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좀 시장이 괜찮은 강세인데 어떤 배경으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지난 이틀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FOMC 후폭풍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겨내면서 예. 시장 심리가 안정된 것이 가장 주요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음. 현재 이 통화정책 기조가 바뀐다라는 것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예. 조금 아쉬움이 남는 거는 오늘 개장 그 직후에 상승폭이 조금씩은 둔화된 점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3,271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아쉽게도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는 매도 우위,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 우위에 대한 반응들을 보이면서 조금은 엇갈리는 양상이 나타나고 상승폭은 조금은 둔화된 모습 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네이버라는 회사 주식이 많이 오르는 모양이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플랫폼 기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 네. 또 최근에 이들의 주가의 등락에 희비가 엇갈렸었던 측면 등이 있는데요. 희비가 엇갈렸었다라고 해가지고 엇갈림이 있었다는 것보다는 카카오가 시가총액 3위에 등극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었던 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올 한 해 들어서만 카카오는 주가가 2배가 올랐고요. 그리고 네이버 역시 30% 이상 오르기는 했는데, 네. 이제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카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현재 카카오는 약 4%, 그리고 네. 추격을 하는 네이버가 약 8% 정도 급등을 하면서 시총 상위 내에서는 이 두 종목에 대한 어떤 경쟁 구도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먼저 오르면, 네이버는 회사가 특별히 더 좋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회사가 저렇게 높이 잘 평가받으니 우리도 네네네. 평가의 잣대에 좀가 프리미엄을 좀 얹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논리가 오가는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역시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서 양사 모두 성장의 예. 시간선상에 같이 서 있다라는 평가가 나타나는 것 같고요. 예. 또 그런 변화의 과정에서 자회사 상장이나 이렇게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고려하는 사안 등이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생각해야 될 부분 등은 주가가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 있으니까 조금은 과열이 아닐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제 우리가 경제 정상화에 대한 복귀 등을 앞두다 보니 이런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기업 가치의 평가가 너무 낙관적이기만 하고 과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해석 등도 등장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 기업과 통신 서비스를 포함하는 섹터를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스피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약 2,300조입니다. 예. 이 중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약 250조 정도고요.
여기에 지난 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120조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은 많이 올라갔네요. 지금은 2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시가총액이 커졌으니까는 조금 부담스럽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예. 그러면 실적으로만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커뮤니케이션 사업 부분에 예상되는 올해 실적이 순이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23조 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센터장님, 커뮤니케이션 종목은 네이버, 카카오 말고 어떤 회사들이 같이 또 분류돼 있습니까? 네, 통신사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SK텔레콤, 네네. 예. KT, LG 플러스 등이 전부 예.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익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지난해 같은 경우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실적이 한 5조 원 정도였었는데요. 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 규모가 대략 23조 원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 네이버의 라인 일회성 이익이 약 9조 원 정도가 반영된 부분 등은 있지만 예. 전체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이 점프했다라는 것들은 부정할 수가 없는 그래도 부분인데요. 2배가 넘네요. 9조 원 빼더라도 한 14조 원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5, 6조 원 하다가 14조 원 하는 건 1년 만에 이익 규모가 2배로 는다는 건데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커뮤니케이션 sek터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그렇죠. 왜 그러면 갑자기 이익이 올라가요? 결국은 현재 밸류 체인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플랫폼 기업들이 네. 서비스 산업에 존재하는 모든 가치와 영업 환경을 한 군데로 몰기 시작을 하면서 이익에 대한 재편이 일어난 부분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른 산업과도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최근에 뭐 자동차에 대한 관심, 운송 산업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운송과 조선, 기계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 산업이 시가총액이 대략 250조로 커뮤니케이션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이들의 예상 순이익은 한 16조 정도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자동차가 포함되어 있는 경기 소비재는 현재 270조로 커뮤니케이션보다 시가총액은 더 큰데 네.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은 약 19조입니다. 이익이 더 작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현재 플랫폼 기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이 해당되는 산업이 네.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적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해석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또 하나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또 하나 시총이 큰 산업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건강관리 섹터지 않습니까? 예. 건강관리 섹터는 현재 시가총액이 240조 원인데 올해 예상되는 이익의 규모는 4조 원 정도입니다. 거기야 뭐 이제 한참 신약 개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이 규모에 비해서는 좀 그 밸류에이션이 높은 분들도 있겠죠. 그런 기업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장을 말하는 산업들이 대부분 제조업 쪽보다는 수출과 제조업보다는 오히려 서비스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예. 여전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서비스 부분이 차지하고 있는 시총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경제의 질과 시스템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성과 가치 평가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업종으로 분류되는 통신, 인터넷 등등 회사들이 앞으로 사업 영역을 자유롭게 키워가면서 뭐 사실 은행 일도 이제 거기서 하고 쇼핑이 하던 일도 거기서 하고 다 그러다 보니 이익을 흡수하고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주식시장 그렇게 판단한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얘기를 올해 초에라도 좀 들었으면 뭐 사실은 오르고 지난해부터 나니까 그럴 것 꾸준히 같긴 해왔었던 부분이죠. 하기야 그렇긴 한데 근데 네네네. 그런 얘기를 들어도 네네. 투자할 때는 주가가 안 움직이고 안 오르니까 네네네네. 뭐 그냥 그런 상상도 할 수 있나 보다 싶어서 내팽개쳐 두고 있으면 또 어느새 잠깐 신경 안 쓴 사이에 많이 올라 있고 맞습니다. 또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이제 이런 지금도 어떤 확장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제가 다른 산업과의 비교를 자꾸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지금의 어떤 오늘의 주가 수익률의 변동 상황만을 보실 부분 등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그리고 경제의 모습 등이 어떨까를 다시 한번 추론해 본다라면은 네. 지금도 성장과 확장의 시간 중에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네. 예전의 가격은 잊어라. 그렇습니다. 예, 교보증권의 김형렬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를 누가 친구로 만드느냐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승기를 누가 잡느냐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미국과 중국 양국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러시아의 몸값은 올라갈 텐데 우리는 또 어떤 식의 구도를 바라봐야 되는지 알려면 또 이 나라들 어떤 이야기 오가는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과 함께 이 얘기 좀 길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국과 러시아가 만났어요. 네. 별로 뭐 특별한 얘기는 뉴스 보도로는 안 나오는 것 같던데요. 네. 예. 자, 그런데 우리나라 뉴스 보도에서는 잘 안 나왔는데요. 네. 러시아 쪽하고 미국 보도에서는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들, 아주 제스처라든가 공식적인 담화 이후의 장면들까지 나왔는데 네. 거기를 봤었을 때, 종합했었을 때, 전혀 소득이 없었구나가 결론입니다. 제 결론이에요. 좀 두 나라가 별로 협상의 실익이 없었다. 예,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두 나라가 공동 성명서는 없었습니다. 원래 정상이 만나면 웬만하면 내놓는데. 그렇죠. 같이 서가지고 우리 둘은 이렇게 합의했습니다가 있잖아요. 근데 공동 성명서 없었고요. 그다음에 원래 통상적으로 한 국가가 한 국가를 먼저 방문하면 다른 국가도 저희가 답방을 하겠습니다가 통상적이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3국가인 제네바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만나고 나서 분위기가 좋으면 언제 와주십시오 이렇게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자국 방문 요청조차도 서로 안 했어요. 서로. 예. 그런데 정말 특이한 건 공동 성명서 없이 각각 발표를 하네라고 했는데 발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둘 다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 건설적인 대화였다. 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네. 대화가 건설적이었다고. 그래서 그냥 표면상으로는 공동선언문까지 가기는 그랬지만 그래도 대화는 좀 진전이 있었나 했는데 네. 아주 노련한 외교 전문 통인 바이든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협상 과정에서 아니면 양국 간의 대화 과정에서 그 기자들 담화할 때 예. 실수를 하나 하셨습니다. 뭐냐하면 건설적인 대화였고 아마 러시아가 조만간 우리들이 기대하는 바로 전향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여진다. 뭐 이런 논조의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그걸 기자들 브리핑 다 끝내고 이제 들어가려는 찰나에 저쪽 그 데스크에 그 객석에 있는 기자 중에 한 분이 그냥 돌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이 전향적으로 바뀔 거라고 기대하는 이유가 뭐냐? 물었는데 좋은 질문이었네. 네, 좋은 질문이었는데 원래 바이든은 30년 이상 외교통으로 상원의원으로 있었던 정말 노련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리고 진중한 언행으로 유명한 분이시죠. 그런데 순간 욕을 하셨어요. 건설적이었다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영어로 따지면 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갑자기 헬 하면서 그 기자에게 굉장히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당신 내 말 이해 못해? 당신이 이거 이해 못하면 넌 직업을 잘못 고른 거야. 하면서 굉장히 업셋된 반응을 보이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귀국하는 공항에서 자신의 언행에 대해 사과는 하셨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벌써 하나도 소득이 없었다라고 보여져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나서 특별하게 그냥 별 성과 없이 네, 그렇게 헤어졌다는 뜻이네요. 안 만나니만 못한. 네, 맞습니다. 논의하려고 했던 내용과 일부 논의됐던 내용은 뭡니까? 왜 만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할 얘기가 그래도 사전에 조율이 되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이번 논의는 굉장히 급진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게 이제 세 가지의 아젠다가 있었었는데요. 하나는 사이버 테러 문제고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옛날에 소련이죠. 중단했던 핵 개발 또는 핵 비축 이거에 네. 대한 그 여러 가지 조항들이 이제 시한이 만료돼서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핵 협상에 대해서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인권 문제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아젠다였는데요. 예. 이 세 가지가 표면상의 아젠다고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쭉 돌아다녔던 여러 순방의 가장 큰 목적은 중국을 견제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 전에 G7 국가들을 설득해서 중국에 대해서 잠정적인 압박을 가하는 여러 가지 공동 선언문에 그걸 넣었었고요. 나토를 또 그 다음 G7 뒤에 바로 방문했는데 나토라는 군사 협의체죠. 여기에서 중국을 뭐라고 지정하기로 또 조항을 미국이 의도해서 넣냐면 중국은 구조적 도전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투어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들의 가장 큰 바로 턱 밑까지 와 있는 중국을 잡기 위한 건데 네. 이번 러시아의 방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뒤에 들어간 것도 역시 중국을 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도 사전에 이 첩보를 아주 잘 얻어가지고요. 예. 미국과 중국이 조만간 언젠지 모르겠지만 만날 듯하다 해서 양제쯔라고 중국 공산당에서 외교 분야의 최고 사령탑 중에 하나인데요. 이분이 급박하게 러시아로 갔어요. 방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러시아와 우리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원전 개발을 비롯해서 미래지향적인 산업에 대한 다각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때 푸틴을 만나기로 원래 약속이 돼 있었는데 네. 푸틴이 안 만나줬어요. 중국을 네, 양제쯔를 안 만나주고 양제쯔가 러시아에 방문해 와 있는 그 찰나에 미러 정상회담을 그냥 발표를 해버렸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가 그동안 가장 든든하게 믿고 있었던 우리 우군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 분위기 달라지는 건가? 우리 진짜 고립되는 건가? 이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던 찰나입니다. 예. 그만큼 미국에서도 이걸 아젠다의 수면 아래에 놓으면서 제일 중요시 여기려고 했었는데 네. 그런데 앞단추가 잘 안 껴지니까 아하. 중국까지 얘기도 못 갔어요. 사이버 테러 얘기를 먼저 꺼냈나 봐요. 예, 사이버 테러, 핵 협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표면상에 이제 합의를 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얘기로 넘어가려고 했었을 것 같은데 예. 이 세 가지 모두 수평선에서 놓여 있었습니다. 먼저 좀 쉬운 것부터 한번 설명드려볼까요? 일단 인권 문제부터 얘기를 예. 드려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일 간단한 거라서 사실 푸틴의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야권의 어떤 수뇌부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이분이 지금 감옥에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이 나발리라는 푸틴의 정적이자 어떻게 보면 민주 세력의 어떤 뭐 어떻게 보면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나발리가 만약에 감옥에 서 죽으면 러시아는 엄청난 결과를 감내해야 될 것이다. 대놓고 면전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고요. 근데 나발리만 얘기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러시아 정부가 간첩 혐의로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이 적지 않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석방이라든가 인권 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그랬더니만 푸틴은 뭐라고 푸틴이, 대답했냐면 예. 너희나 잘 신경 써라. 이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니네 요즘 봤더니 흑인 인권 문제도 만만치 않다. 만만치 않던데 뭘 우리한테 이러냐. 이렇게 대놓고 면전에서 얘기를 했고 또 하나 오랫동안 미국에서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약간 하는 곳이 관타나모 수용소가 있었어요. 가끔 영화의 배경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죠. 예. 그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도 제대로 해결도 안 하면서 뭐 우리나라한테 지금 나발리를 어디다 가뒀느냐 이런 얘기를 왜 하는데 그래서 이거는 요렇게 서로 이제 뭐 누가 서로 지적하냐 네. 하면서 이제 그냥 더 얘기도 못 나누고 또 평행선으로 넘어가 버렸죠. 그 뻔히 그렇게 될 걸 왜 그걸 예, 이거 안 그래도 석방하려고 그랬습니다. 대통령님 그럴까 봐서요? 이번에 약간 러시아도 조금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아마 조금 고자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중국의 양제쯔 갔었을 때도 푸틴이 안 만나주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 때도 푸틴은 지각 대장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제 시간에 왔다면서요? 제 시간에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뭔가 미국이 좀 이렇게 요구를 하면 약간 수용하거나 우리도 논의해 보겠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줄 알았죠. 이거 정상회담 전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이버 테러와도 관련이 큰데요.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는 미국 내에서 사이버 테러를 일으키는 주범들은 대부분 다 러시아 해커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이 러시아 해커를 미국으로 보내라. 우리가 범인 누군지 알아냈으니. 그런데 아직까지 러시아에서 한 번도 보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상회담 전에 푸틴이 직접 언론에 대해서 러시아 해커를 미국에 보내줄 수 있다. 우리가 붙잡아 놓은 예. 보내줄 수 있는데 대신 미국도 거기에 응당한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얘기도 좀처럼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에서는 예. 뭔가 이런 얘기를 좀 아젠다로 꺼내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슬쩍 생각을 했는데 못 건진 거죠. 보통 지금 이제 박종호 연구원과 저는 뭐 특별한 대본 없이 이야기합니다만 네. 웬만하면 라디오 방송도 대강의 대본은 있잖아요. 네. 그럼 정상회담도 대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사전에 있죠. 네, 있죠. 대본대로 안 한 거네요. 그러면
사실 그런데 이제 푸틴 같은 아주 독특한 기질을 가지신 분들은 예. 사전 조율이 잘 안 될 겁니다. 아주 독특한 뭐 지금 제가 제 친한 지인들 외교 쪽에 외교 통상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네. 필리핀 대통령이라든가 뭐 푸틴이라든가 몇몇 감 오시죠. 예. 대본 갖다 드려도 예, 내가 알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스타일이시죠. 그러다 보니 뭐 통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사람 일은 다 비슷한가 봐요. 그죠? 그래서 아무튼 첫 발부터 사이 안 좋았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사이버 테러 문제였습니다. 사이버 테러는 무슨 이슈입니까? 사실 이게 저도 되게 아이러니인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거버넌스 쪽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보이지 않은 이 사이버 테러, 사이버 전쟁이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핵전쟁 못지않은 일인지를 잘 알아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해킹이요? 해킹? 해킹, 예. 예. 그런데 정작 일반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굉장히 둔감하시죠. 이거는 그냥 전산팀이 잘하면 되는 일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이 사이버 전쟁 또는 사이버 테러라고 하는 것에 특성이 있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테러는 목적이 많은 분들이 테러하면 사람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원래 테러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존재감을 알리는 수단으로 그동안 이제 좀 네, 예. 사람이 죽어야 이제 보도가 되니까요. 네. 그런데 이런 테러 조직 단체들도 이제 전략 전술을 바꿨어요. 사이버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크다. 사람도 안 죽고. 사람도 안 죽고. 무슨 뭐 송유관 갑자기 마비시키고 하는 그런 일을 벌이면 차라리 낫겠다.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테러들이 상시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번 사이버 테러 역시 미국 송유관 역시 러시아 해커들이 저질렀다라는 걸 밝혀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정보 당국에서 그 러시아 해커가 이번 사이버 테러를 누구로부터 발주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해킹을 해서 송유관을 마비시키고 난 네, 뒤에 네. 대가를 뭘로 받았냐면 뭘로 받았을 것 같으세요? 비트코인?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비트코인 계좌를 어떻게 밝혀내서 그 비트코인 받은 걸 뺏어왔어요. 미국 정보 당국이. 네. 네. 예.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너희들에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 해킹 능력이 있어.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다음 또 러시아 쪽으로 밝혀지긴 했는데 그다음 해킹한 게 뭡니까? 뉴욕 지하철 노선을 또 해킹했죠.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전반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그 거버넌스 체계가 문제가 생겼죠. 네. 그다음에 미국에 오랫동안 그 육류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소고기 정육하는 회사들. 맞습니다. 그 정육하는 회사가 원래는 브라질 회사인데 미국의 어느 정육점에 얼마의 고기가 모자르니까 얼마 배송해야 된다라는 걸 또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적시 배송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또 랜섬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랬더니만 이게 일어나는 피해가 물가 상승률의 기여도가 그러겠죠. 2에서 3% 정도 생겼다는 다 거죠. 마비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모두 뒤에 있는 주범이 이게 러시아 정부의 소행이다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러시아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란과 직접적인 무력 충돌은 없었는데 계속 사이버 전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란 소속의 APT33이라는 해킹 단체가 있는데 이 해킹 단체가 여러 그 미국의 이제 정부 기관이라든가 주요 금융 회사들을 해킹해 왔었어요. 자, 그런데 이런 해킹을 하는 주요한 기술의 원천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다 러시아 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이번에 방점을 찍으려고 했던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하지 말자. 하지 말자. 그래서 바이든도 이번에 푸틴에다가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너희를 테러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우리가 니네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너희가 한 거 다 알아. 다 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한 수준인 거죠. 그런데 푸틴의 얘기는 뭐 증거 내놔라죠, 일종의. 그걸 왜 나한테 그러는데 이런 거예요. 그리고 정말 또 이걸 어떻게 저도 받아들여야 되는지 애매한데요. 2019년에 네. 러시아가 유엔에 대표 발의한 국제법이 하나 있었는데 예. 그 국제법이 뭐냐면 이 공동 발의한 국가가 러시아,
북한, 이란, 네. 중국도 들어갔나 이건 헷갈리네요. 이 나라들이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유엔에 공동 상정해요. 그래서 미국이 쟤네 뭐냐라는 반응이었고, 그리고 우린 그건 반대한다. 오히려 니네가 지금 면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 네. 하면서 지금 하여튼 미국과 러시아의 첫 번째 아젠다는 바로 사이버 테러 문제예요. 요거는 조금 더 설명을 또 드려야겠네요. 그럼 광고 좀 잠깐 듣고 네. 오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만나서 했던 정상회담이 사실상 난장판 수준이었다는 이야기까지 듣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은 네. 사전에 다 어떤 내용이 조율될 건지 사실은 실무자가 미리 다 조율하고 네. 대개는 둘은 만나서 서로 뭐 요즘 무슨 뭐가 취미인지 뭐 맞아요. 이런 얘기하고 가족들 잘 있는지 얘기하고 뭐 우리 이러기로 얘기했다는데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고 산지 찍고 나오는 건데 보통. 예. 그리고 더 아쉬우면 뭐 가서 저녁 한번 먹고 술 한잔 하고. 네. 이거는 그게 아니라 회담장에 그냥 대본 없이 둘이 들여보내서 100분 토론한 거죠. 싸우고 나왔네요. 그냥. 예, 맞습니다. 네가 당신이 미국에서도 대통령이지 나한테도 대통령이냐 뭐 이런 맞아요. 얘기를 러시아가 한 것 같고 맞습니다. 저 친구 성질 아직도 그대로네. 그렇게 살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네. 이거 어떻게 이 불똥을 어떻게 튀는 겁니까? 이거 오히려 전 더 걱정이 심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총칼 들고 싸우는 건 이제 옛날 방식이에요. 예. 그래서 진짜 보이지 않는 사이버 테러들이 심한데 일단 이걸 좀 더 피부에 아직도 교수님 와닿지 않아요. 뭐 실장님 와닿지 않아요. 이러실까 봐 좀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러시아도 우리나라를 상시 해킹을 했었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열었을 때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주요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러시아 해커들이 다 접근했었습니다. 뭐냐면 일단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뭔가 해킹에 노출되는 대표적인 경로가 이메일을 수신하고 열람했었을 때 예. 그리고 그 안에 파일을 뭔가 또 다운받았을 때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어떤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냈을 때 저희도 이제 내성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선한 어떤 아젠다에 그 동계올림픽 위원장의 레터 이러면 무슨 홍보 레터인가 아니면 내가 약간 오피니언 리더니 뭐 혹시 날 초대하나? 나한테 뭐 부탁할 거 있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게 제일 노출하기 쉬운 구조예요. 네. 바로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그래서 러시아 해커들이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레터를 보냈던 걸로 해킹을 한 걸로 큰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은 뭐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가 가상화폐 거래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벌써 2017년, 2019년 러시아 해커들에게 다 해킹을 당했어요. 이게 러시아인지 북한인지 어딘지 모른다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튼 그쪽 방면에 어딘데 2017년에는 빗썸이 그다음에 2019년에는 업비트가 해킹당해서 업비트는 580억 정도 또 계좌 유출도 돼버렸죠. 자,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게 상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나 이런 국가가 다른 제3세계 자신들의 적성 국가라고 하는 데를 공격하는 방식이 네. 우리는 그냥 뭐 뉴스에서 미사일 쏘거나 뭐 또 사람이 다치거나 그런 것만 보도가 되니까 그게 자꾸 그렇게만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는 비대면성이고 익명성이다 보니까 뭐 잘 보도가 안 되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악성 코드 스틱스넷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란 핵 농축 시설을 공격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공격이 비일비재한 거죠. 서로 사이버 공격으로.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번에 연달아 한 4-5방을 맞은 거거든요. 그렇죠. 송유관 시설, 예, 지하철 예. 시설 뭐 이런 것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러시아를 공격하면 이거는 정말 사태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커지기 전에 야, 너 그러지 마. 우리도 안 할게. 너 진짜 큰일 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설득을 하러 간 건데 전혀 여기에서 효과를 못 얻고 온 것이 이제 하나인 거죠. 호호.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이게 뭐 제가 공상과학 얘기한 게 아니라요. 혹시 기자님 기억하세요? 다이하드 시리즈 중에서 네. 무슨 해커들이 뭐 송유관 시설을 해킹해서 마비돼 가지고 뭐 브루스 윌리스가 그거 해결하러 뛰어다니는. 네. 그게 이번에 실제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런 또 SF 영화에서 또 나오기 시작한 아젠다가 뭐냐 하면 우리 킹스맨 이런 데들이 나오는 게 이거를 학문에서는 저희 학계 쪽에서는 에코 챔버 효과라고 불러요. 예. 에코 챔버 효과는 뭐냐면 밀폐된 공간에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의사소통을 하면 그 사람들의 몰입도 어떤 신앙 같은 어떤 믿음 이게 더 강화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 우리 요즘 SNS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유튜브 네. 보시는 예. 분들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신념이나 아니면 자신의 투자 성향이나 믿음이 훨씬 더 강화되는 현상들이 생겨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그런 분들 모여 있는 곳에서만 대화를 하니까. 그것도 있는데 알고리즘 때문이에요. 나에게 유사한 걸 자꾸 추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좋아하거나 들었던 것과 유사한 걸 저에게 자꾸 전달해 주니까 네. 세상이 그렇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르신 분들이 점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죠. 섞일 일이 없네요. 섞일 일 없고 반대쪽 이상한 의견 보면 굉장히 험한 댓글들 나오고 네. 그게 바로 이 에코 챔버 효과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 알고리즘 이런 것들은 시스템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소프트웨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훨씬 더 강화시킬 수가 있고 유도할 수가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사이버 테러 중에 하나가 여론몰이에요. 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네. 뭔가 국가에서 커다란 아젠다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지연시키거나 사회적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그걸 해커가 할 수 있다. 해커가 할 수 있는 거죠. 알고리즘으로 유사한 사실 큰 이슈가 아닌 거를 사람들에게 노출도를 확 올려버리고 계속 자주 보여지게 해버리면 우리 같으면 포털 뉴스에 뭔가를 조작해서 나한테 보여주는 뉴스가 야 예전에는 그거 뭐 반정부 전략 홍보 요원을 남파 또는 북파해서 삐라 그런 거 하던 일인데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지난 트럼프 대선 때도 뭐 여론 조작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기여했다 해가지고 이번에 바이든이 러시아 외교관들을 전부 추방시켰고 그것 때문에 또 러시아도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시켰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원대 복귀를 시키자 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네. 바로 이 효과가 에코챔버 효과 우리가 이제 학계에서만 얘기했던 게 실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잠깐 우리 얘기로 돌아오면 한국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서로 견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요. 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다 증거는 없어요. 해킹은 그냥 요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언론이라든가 어느 나라 정부 당국의 의견일 뿐이에요. 네. 이번에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러시아라고 주장하는 어떤 정보 당국도 있고 중국이라고 주장하는 정보 당국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발원지가 아니요. 뭐냐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완료했다라는 7개 제약회사들 있죠. 예. 거기가 다 해킹에 시도를 당했어요. 그걸 MS가 저 회사들 전부 다 해킹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가 MS가 발표를 했어요. 네. 예. 근데 그걸 누가 시도했느냐? 근데 이제 이게 설들이 있는데 뭐 북한이다, 중국이다, 러시아다 있는데 바로 이번에 그 시도가 이루어졌다는 걸 MS가 발표를 했거든요. 예. 왜 그런 거냐? 기술 격차를 빨리 줄이기 위한 것도 해킹이거든요. 예.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삼성 그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공장 같은 경우 스마트 팩토리이기 때문에 다 전산으로 관리해요. 네. 송유관 멈췄는데 공장 못 멈춘다? 그거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이제 뭐라 할까요?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입힐 수도 있고 기술도 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미국과 러시아의 싸움으로 불구경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이버 테러는 우리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그래서 네.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은 이 상황이 좋습니까? 즉 미국과 러시아가 저렇게 싸우고 사이 안 좋은 게 네. 러시아하고 중국은 친한 편이니까 그래도 이게 참 애매해요. 진짜 애매합니다. 일단 이번 미국하고 러시아의 정상회담을 본 중국의 반응은 한숨 돌렸다예요. 러시아마저도 본인들하고 이렇게 등을 좀 돌려버리는 기조가 되면 네. 진짜 고립무원이 됩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중국하고 친하냐? 이게 참 애매해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자님은 네. 전 세계 초강대국이 저렇게 광활한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친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와 중국이 네.
원래 이웃 나라하고는 안 친하죠. 맞습니다. 예, 부부가 서로 안 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서로의 필요 때문에 네. 약간 친한 척하고 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러시아는요 자원만 팔아가지고 본인들도 계속 먹고 살 수는 없다는 걸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수종 산업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네. 그 신수종 산업이라고 하는 정보통신 산업이라든가 이 많은 부분에서 중국도 빠르게 부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국하고 우리가 할 게 많다. 라는 것들로 굉장히 광범위한 협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양제찌가 갔었을 때 했던 아젠다 중에 하나도 두 국가가 이제 산업 발전을 본격적으로 하고 낙후된 도시 개발하려면 에너지 수급부터 해야 되니 공동으로 원전 개발하는 거 이거가 이제 아젠다로 이제 간 주요 요건 중에 하나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전방위적인 협력을 하는데 자 그런데 러시아가 중국을 철저히 방해하는 분야가 어디냐면 그리고 중국을 방해하면서 한국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협조를 요구하는 데가 동해안이에요. 거기에서는 러시아가 하고 싶은 게 있군요. 그렇습니다. 일단 그 동해안 우리 사할린 연해주 이쪽 지역을 좀 예.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 시베리아는요 갑자기 중국과 러시아의 국경을 큰 철조망으로 막은 게 아니거든요. 그냥 걸어가다 보면 벌써 중국으로 넘어왔네. 이거잖아요. 국경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쪽 지역은 전통적으로 북경이라든가 중국의 그 어떻게 보면 거점 도시에 가깝지 모스크바는 저 유럽 근처에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쪽은 점점 나날이 갈수록 중국색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쪽의 상권은 이미 중국인들이 러시아 땅에 있는 것도 다 장악을 했고요. 예. 비즈니스를 할 때도 중국어가 거의 공용어예요. 중국 상인들의 바이어 마케팅 파워가 훨씬 더 클 테니까요. 예. 바게닝 파워가.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가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쪽에서 자꾸 중국색이 세지면 우리 어떡하지? 네. 그래서 이쪽에 중국의 진출을 막으려고 하는데 근데 중국 입장에선 또 지금 동해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해 나가는 딱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는데 그래서 중국이 얼마 전부터 어떤 시도를 했냐면 그 두만강 하류에 있는 지역을 개발해서 네. 이거는 러시아하고 북한만 동의를 해주면 두만강 하류가 나는 그 폭이 좀 있어요. 예. 물론 수심은 깊지 않아서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고 싶은 욕구가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안 게 이번에 우리 저거 있지 않습니까? 해상 물류 비용이 6개월 만에 200% 올랐거든요. 그렇죠. 컨테이너 부족해서.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이 동북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려면 한 2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예. 그런데 그 수에즈 운하가 아니라 북극해를 통하면 이게 13,000킬로면 갑니다. 북극 거쳐서 가면. 예. 그러니까 2만이 아니라 13,000이니까 우리가 뭐 한 40% 줄잖아요. 물류 비용이. 예. 그래서 이 북극해를 거치는 건 가격 경쟁력을 담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거든요. 중국은 그 길 가고 싶고. 그렇죠. 그 길은 러시아 동네라서 허락받아야 되지 않아요? 북한하고 러시아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예.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두만강 하류에 북한과 러시아가 철도를 하나 놨어요. 철길. 철도 교각을. 예. 그러다 보니까 배가 지금 못 들어가요. 아하. 그러니까 그걸 헐고 더 높이 짓던지 해서 양국에 또 협조가 필요한데 할 말이 많네요. 거기 그 동네. 러시아가 일부러 그거 안 헐거든요. 카드로 쓰려고. 그렇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카드가 아니라 중국이 그걸로 못 이용하려고 러시아가 자신의 그 도시하고 북한의 도시 두 군데인 나선시하고 하산시를 동시에 개발하는 그 사업권을 한국 기업에게 우선권을 줬고요.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말고 자루비노 항구까지 신규 개발하는데 거기에 한국 기업만 우선권을 둔 상황입니다. 다음 시간에 러시아 한번 가죠 우리 그냥. 또 그럴까요? 한 번 더 할까요? 비행기 타고 가죠. 할 얘기가 더 많네요. 알겠습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박정호 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못다한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이 또 치열하게 협상해야 될 이슈들은 또 다음에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